안녕하십니까. 화공종합설계 1조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스테이지의 순서에 맞춰 목표 설정 및 합성 단계로 시작해서 분석, 제작 1, 제작 2, 시험 및 평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 및 합성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단계는 고객의 요구 또는 주어진 과제를 이해하여 과제를 규명하고 설계 결과물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양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SiO2와 SINX 각각 성장 영역, 비성장 영역이 되도록 Area Selective ALD를 하기 위해서는 SINX 표면에 소위 이니비터를 선택적으로 흡착시켜야 하므로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SINX 표면이 porous pellet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시추 FTIR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SINX 표면을 제공할 수 있는 porous pellet의 제작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이번 설계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FTIR 분석과 더불어 porosity 측정을 사양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양으로 FTIR 분석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완성된 SINX 펠렛의 표면을 FTIR 분석했을 때 SINX의 특징이 나타내는 파장대에서 유의미한 피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하나의 펠렛 내에서도 각 위치별 FTIR 스펙트럼이 일정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조건으로 여러 개의 펠렛을 제작해 각 펠렛별 FTIR 스펙트럼이 일정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실험의 유니포미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조건으로 제작된 펠렛들끼리도 FTIR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실험 조건들이 펠렛의 완성도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펠렛 내에서 특정 위치를 바꿔가며 분석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양으로 완성된 펠렛의 포로시티를 확인하기 위해 BET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BET는 샘플의 비표 면적과 기공의 부피, 크기 분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 이번 실험에 적합하다 생각해 적용하려 했습니다만, 교수님의 피드백을 듣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BET 측정을 위해서는 샘플을 튜브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드 위에 제작된 펠렛을 훼손하지 않고 튜브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BET는 이번 실험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분석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샘플의 다공성 분석 내용을 담은 참고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SEM 측정 후 이미지J 프로그램을 통해 표면 기공 밀도를 수치화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SEM은 샘플의 2D 표면 구조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부 기공 구조 파악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표면의 기공 밀도를 알 수 있다면 샘플의 내부 포러시티도 어느 정도 유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 들어서기 직전에 SEM 측정 과정에서 펠렛의 파우더가 챔버 내에 떨어져 SEM 기기가 오염될 수 있다는 교수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SEM도 이번 실험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ET와 더불어 SEM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분석 방법이 없을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기 분석법이 아닌 펠렛의 다공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해본 결과 이번 실험에 사용되는 SiO2 파우더 자체가 매우 포러스한 재료이며, 파우더 프레싱 방법을 통해 제작된 펠렛은 파우더 입자 사이사이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펠렛은 충분한 다공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기기 분석을 통한 다공성 측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성 단계입니다.
설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험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자료, 자원들을 수집하는 단계로 SINX 펠렛 제작을 위한 여러 방법론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펠렛 제작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SiO2 파우더를 이용해 베일 펠렛을 선 제작한 후 그 표면에 SINX를 ALD하는 방법과 SINX 파우더 자체를 사용해 SINX 펠렛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ALD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INX ALD를 진행하기에 앞서 SiO2 베일 플랫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아가로스 겔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리카 파우더를 프레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가로스 겔 템플릿을 활용할 경우 아가로스 파이버 스트럭처를 구조적 지지대로 사용하여 다공성 실리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아가로스와 물을 혼합해 만든 겔에 SiO2 파우더를 섞어 굳힌 뒤 이를 600도의 고온에서 칼시네이션하면 아가로스 겔은 사라지고 실리카 펠렛이 완성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펠렛의 내부 기공직경이나 압축 강도 등 펠렛의 세부 특성을 조절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600도의 고온에서 칼시네이션하는 과정에서 펠렛이 수축되어 변형이 올 수 있으며 실리카 펠렛 내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아가로스 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리카 파우더를 프레싱하여 베일 펠렛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하부 압축기 위에 폴리프로필렌 필름, 빈 그리드를 순서대로 올려놓습니다. 실리카 파우더 50mg을 그리드 위에 고르게 펼친 뒤 다른 PP 필름을 그 위에 덮습니다. 상부 압축기를 PP 필름 위에 올려놓고 5톤의 압력으로 압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실리카 파우더를 압축하여 펠렛 형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여기서 PP 필름은 분말이 펠렛 따위에 눌러붙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아가로스 템플릿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유압 프레스를 활용하여 간단히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카 파우더가 덩어리지거나 고르게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 불균일한 펠렛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SiO2 베일 펠렛 표면에 SINX를 ALD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적 다공성으로 제조하기 쉬운 SiO2 펠렛 위에 ALD를 활용하여 SINX 각막을 증착하는 방식입니다. SI 전구체와 N 전구체를 공급하며 자료에 보이는 반응을 주기적으로 반복할 경우 균일한 SINX 각막의 증착이 가능합니다. ALD를 활용할 경우 원자 단위로 증착이 이루어지므로 미세한 표면 특성 제어가 가능해 균일한 증착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이클 수 조절을 통해 매우 정밀한 두께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LD의 특성상 고가의 ALD 장비가 필요하므로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으며 원자 단위로 증착이 이뤄지므로 타 방법에 비해 공정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저희가 고안한 두 번째 방법은 SINX 분말로 펠렛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공성이 뛰어나고 펠렛 제작에 용이한 SiO2와는 다르게 SINX는 경도, 높은 소결 온도, 그리고 압축 과정에서 균일한 다공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세심한 공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SINX 파우더로 펠렛을 제작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실리카 베일 펠렛 제작에 사용된 프레싱 다이, 그리드, 폴리프로필렌 필름 등 툴을 그대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ALD 활용 방식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우더를 프레스하는 과정으로만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INX 파우더의 낮은 소결성, 높은 경도 및 잦은 입자간 미끄러짐 등의 좋지 않은 특성도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세스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SiO2로 만든 펠렛을 고온에서 니트리데이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질소화 반응이 불균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표면 전체에 균일한 SINX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고온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적 손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ALD와 달리 미세 제어가 어려워 표면 특성 제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SINX층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니트리데이션을 하는 방법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원리,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토대로 해결 방법론, 즉 구체적인 플랫의 제작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저희 조는 이 문제 해결의 원리,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다공성 구조는 FTIR 분석에서 시그널과 노이즈의 비율을 개설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펠렛의 다공성 구조가 잘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다공성 구조가 확보된 펠렛에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도입된다면 다공성 구조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펠렛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다공성 구조가 잘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 조가 제시한 제작법과 유사한 실험이 진행된 논문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조는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된 실험 조건을 참고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행 가능한 규모의 실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합성의 과정에서 제작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매우 높은 온도 혹은 압력 등 극한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인자를 통해 지난 시간 합성 단계에서 제시한 펠렛 제작법 세 가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리카 파우더를 프레스한 후 그 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ALD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펠렛은 포러스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ALD 방식은 원자층 두께의 방막을 한 층씩 형성합니다. 때문에 사이클수 조절을 통해 기존 다공성 구조를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는 해당 방법의 구체적인 실험 조건이 제시된 논문 자료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ALD 장비와 실험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전 발표에서는 현실적 실험 조건에 세모를 넣었습니다만 이는 교수님의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어 동그라미 표기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로 스케어 템플릿을 활용하여 펠렛을 제작한 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ALD하는 방법입니다. 아가로스 템플릿 방법으로 제작한 펠렛은 15에서 23 나노미터 정도의 포럴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ALD 방식으로는 포러스 구조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본 방법 또한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논문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공정 레시피 또한 확보하였으나 실험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600도 이상의 소결 조건이 필요하며 겔 템플릿 및 펠렛 제작에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구체 물질이나 템플릿 모드 등 많은 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실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 조는 SINX 파우더 자체를 프레스하여 펠렛을 만든 논문 정보를 찾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펠렛이 포러스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방법은 SINX 파우더만 마련한다면 쉽고 빠른 방법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성 단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펠렛 제작법을 평가해 보았을 때 실리카 파우더를 프레스하여 펠렛을 만든 후 그 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ALD하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조는 앞선 과정에서 채택한 방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LD에 관한 여러 연구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플라즈마 이넨스드 ALD와 Thermal ALD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논문에서는 그대로 참고해 진행이 가능하도록 주요 공정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PEALD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I 전구체로 다이패스 또는 HCDS를 사용했으며 N 전구체로는 N2 플라즈마, 퍼지 가스로는 질소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SI 전구체로 다이패스를 사용할 경우 실험 온도는 100도, HCDS를 사용할 경우 400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PEALD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Thermal ALD에 비해 저온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가지 SI 전구체 모두 4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제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보다 세밀한 두께 조절이 가능합니다. 논문에는 주요 공정 변수인 SI 전구체 주입 시간, 플라즈마 노출 시간, 챔버 온도에 따른 growth per cycle 값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Thermal ALD에 비해 세밀한 두께 조절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포러스 구조를 해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인자를 잘 만족시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방법인 PEALD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되어 Thermal ALD 방법으로 SINX 증착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에서는 SI 전구체로는 HCDS, N 전구체로는 암모니아 가스, 퍼지 가스로는 아르곤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온도와 전구체 노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GPC 값 또한 증가한다고 나와 있었으나 높은 열에 의한 펠렛의 변형과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해 실험 온도는 515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PALD 기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았고 이에 따라 Thermal ALD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조가 분석 단계 발표를 진행했을 당시에는 실험실에 HCDS가 구비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HCDS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SI 전구체들의 특성과 구매 가격 등에 대해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HCDS 외에도 트리클로로실레인, 테트라클로로실레인 등이 ALD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 SI 전구체 중 HCDS가 25g당 80만 1,100원으로 가장 고가인 만큼 방막의 완성도 또한 높다고 알려져 있었고, 당시 발표 이후 교수님께서 이번 실험에 HCDS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고민 없이 SI 전구체로 HCDS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조는 최종적으로 N 전구체로 NH3, 실리콘 전구체로 HCDS를 퍼진 가스로 N2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작 일에서는 방막 증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공정 변수들, 즉 온도, 전구체의 공급 시간, 퍼징 시간, 사이클 수를 조정하여 저희가 설계 목표로 규명한 FTIR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공성을 갖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필름을 제작하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ALD의 증착 전과 후에 IR 디퍼런스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증착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증착 과정에서 생성되고 파괴되는 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의 파장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성되는 결합의 경우 실리콘과 질소가 증착됨에 따라 실리콘과 수소의 결합,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 생성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NH의 결합은 3300과 3400대의 영역에서 스트레칭 피크가 나타나고 1500대의 영역에서 밴딩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과 수소의 결합의 경우 맨 왼쪽 그래프의 2200대의 영역에서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결합의 경우 실리콘과 OH의 결합, O와 H의 결합이 사라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자료와 같이 다른 실리콘이나 산소, 수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라놀 그룹에서는 3750의 영역에서 강한 피크가 주변에 산소 원자가 있지만 수소와는 반응을 하지 않은 실라놀의 경우 3720 영역에서 중간 피크가 주변에 수소들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3500 영역에서 넓은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들에서 파장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OH 결합의 파괴,
NH와 실리콘과 H의 결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도에 따라서 SiNX 증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1에서는 HCDS 5초, 퍼즈가스 5초, 5사이클로 350도에서 진행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온도만 400도로 변경해서 ALD를 진행시켰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다음 두 실험에 관한 디퍼런셜 스펙트럼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피크가 아래로 뾰족하게 나타낸 경우 특정 결합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크가 위로 뾰족하게 나타난 경우 특정 결합이 생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프를 설명드리기 앞서 2350 부근에서 나타나는 이 픽은 이산화탄소의 대칭 신축 진동 픽에 해당하며 실험실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쉽게 영향을 받아 생기는 픽입니다. 위로 뾰족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아래로 뾰족하게 나올 때도 있으므로 저희가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픽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래프에서는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빨간색 그래프가 400도에서 진행한 것이고 검은색 그래프가 350도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3750 부근에서 픽을 3750 부근에서의 픽을 통해 OH계의 소멸과 더불어 Si가 잘 흡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200 부근에서 SiH 픽을 통해 SiH 픽이 뚜렷하게 관찰되므로 Si가 잘 증착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0도의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3300에서 3500의 영역에서 NH 스트렝스 픽과 1500 부근에서 NH 밴딩 픽이 확인이 가능한 반면에 350도의 검은색 그래프에서는 정확한 픽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3000에서 3500 사이의 그래프의 픽, 3000에서 3500 사이의 픽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나온 것을 보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두 실험을 통해 온도가 높을수록 SiNX 증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퍼징 시간에 따른 SiNX 증착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실험 2와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 2와 모든 조건은 동일하나 퍼징 시간을 30초로 늘려 실험 3을 설계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퍼지 시간 5초의 실험 2의 결과이고 빨간색의 그래프가 퍼지 시간 30초의 실험 3의 결과입니다. 두 그래프를 모두 두 그래프 모두 보여야 할 파수대에서 피크들이 모두 다 보이고 있습니다. 퍼지 시간을 짧게 한 실험 2의 검은색 그래프가 피크의 인텐시티가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징은 물리적 흡착을 제거하는 용도인데 퍼징을 길게 해준다고 하여도 화학적으로 흡착된 영역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퍼징을 적게 해줬을 때 피크가 더 잘 관찰된다면 이는 화학적 흡착이 아닌 물리적 흡착에 인한 것이고 균일한 등tak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퍼징 시간이 짧은 실험 2의 검은색 그래프가 실험 3의 그래프보다 노이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균일한 증착이 되지 못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균일한 증착을 위하여 퍼징 시간을 길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SiNX 증착을 위해 더 좋은 설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모니아 주입 시간에 따른 SiNX 증착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4는 기존의 실험 3과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은 실험 3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암모니아 주입 시간만 10초로 실험 3보다 더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암모니아 주입 시간이 5초인 그래프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10초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각 영역대에서 OH 스트렝스 픽, SiH 스트렝스 픽, NH 스트렝스과 밴딩 픽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모니아 주입 시간을 10초로 늘렸을 때 각 픽의 인텐시티가 더 큰 것으로 보아 암모니아 주입 시간이 길수록 증착이 더 잘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클 횟수에 따른 SiNX 증착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6 또한 기존의 실험 4와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실험 4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사이클 횟수만 5회가 아닌 10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렌지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가 사이클이 5회인 실험 4의 결과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사이클이 10회인 실험 6의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들도 마찬가지로 각 파수대에서 보여야 하는 픽들이 잘 보이고 있지만 사이클을 10회로 늘렸을 때 픽의 인텐시티가 더 좋은 것을 보아 사이클 횟수가 더 많을 때 증착이 더 잘 일어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제작 1파트에서는 펠렛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HCADS 그리고 암모니아 전구체를 이용해서 AAD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조가 AAD를 마친 펠렛 표면을 FTIR로 측정했을 때 NH 피크를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가 처음 사양으로 제시한 펠렛을 FTIR로 분석했을 때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피크 확인이라는 기준을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수님께서 제작법을 지시한 펠렛의 사용 목적인 이니비터가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만족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이니비터를 선정하여 실리콘 옥사이드 표면에는 흡착이 되지 않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에만 흡착이 될 수 있게끔 추가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니비터 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조가 제작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펠렛의 표면에는 NH2 아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표면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 물질인 아세트산을 투입하여 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수님의 조언을 참고하여 이니비터로 아세트산을 선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논문 조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카복실산을 통한 아민의 아미도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펠렛에 존재하는 NH기와 아민의 NH2기, 그리고 아세트산의 카복실기와 카복실산의 구조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펠렛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펠렛 표면에 NH기의 수소 원자와 아세트산의 OH기가 만나 탈수 축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펠렛 표면에는 아세트산의 OH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COCH3, 즉 아세틸기가 남아있게 됩니다. 아세틸기에 포함된 CH3, 여기 보시는 보라색 원 안에 있는 CH3 메틸기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 표면에 다른 물질이 흡착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아세트산은 이니비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니비터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에 잘 부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크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한 그림은 아세트산 FTIR 피크 파장대 관련 자료입니다. 본 슬라이드에 첨부한 스펙트럼은 Y축이 저희가 계속해서 봐오던 앱솔번스, 흡수 스펙트럼이 아닌 트랜스미턴스 투과 스펙트럼입니다. 때문에 피크가 아래로 솟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봐오던 앱솔번스 스펙트럼에서 피크가 위로 솟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니비터가 잘 흡착될 경우 흡착 대상 표면에 NH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NH기와 관련된 파장대에서 감소 피크가 관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는 새롭게 COCH3, 즉 아세틸기가 형성됩니다. 때문에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과 관련된 파장대에서 그리고 CH3, 즉 메틸기와 관련된 파장대에서 감소 피크가 관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피크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소 피크 위치입니다. 3300에서 3500대에서 NH2 스트레칭 감소 피크, 1550대에서 NH2 밴딩 감소 피크 관찰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증가 피크 위치입니다. 여기 1800에서 1700대에서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 스트레칭 증가 피크 및 1400에서 1300대에서 CH3 밴딩 증가 피크 관찰이 예상됩니다. 12월 4일 진행한 실험 5, 실험 6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 표면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을 가지는 두 개의 펠렛을 제작한 후 각각 2리터를 흡착시켜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일자에는 총 펠렛을 2개 만들었는데요. 일단 실리콘 파우더를 압축한 베어 펠렛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둘 중 하나의 펠렛에만 빨간 글씨로 보이는 400도, HCDS 5초, NH3 10초, 퍼지 30초, 10사이클의 공정 조건에서 AAD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정 조건은 이전까지 진행한 실험들 중 가장 피크가 확실하게 나타낸 레시피를 참조했습니다. AAD를 마치고 나면 두 펠렛의 표면에는 하나는 SiOH, 검은색으로 보이는 5번 실험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표면에는 SiNH기를 가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펠렛에 모두 앞서 언급한 아세트산을 증착시켜 보았습니다. 증착은 다음과 같이 150도, 아세트산 주입시간 10초, 3분의 퍼지 시간의 공정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니비터 부착 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CO 이중결합 증가 피크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AAD를 수행한 펠렛에서만 나타났기에 해당 펠렛 위쪽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펠렛에만 아세트산이 성공적으로 증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언급하였던 1400에서 1300대에서 CH3 밴딩 증가 피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그래프를 편집하는 과정 중에 해당 파장대 영역이 잘리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피크는 다음 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했던 NH2 감소 피크 역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AAD를 수행한 펠렛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AAD를 수행하지 않는 베어 펠렛에는 NH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2200 부근에서 SiH 감소 피크가 나타난 이유에 관한 내용은 추후 이니비터 부착과 관련된 추가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험 단계입니다. 앞선 과정에서 베어 실리카 펠렛을 제작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형성하는 ALD를 수행했으며 이니비터의 증착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험 단계는 채택된 방법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1조는 시험 단계를 그간 진행된 실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재실험을 해본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6과 7은 베어 실리카 펠렛의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일 조건 하에 수행된 ALD 실험이며 오른쪽은 실험 결과 FTIR 스펙트럼입니다. 모두 OH기의 소멸, NH 스트레칭과 밴딩, SiH 스트레칭을 공통적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건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형성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이더라도 같은 세기로 피크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베어 실리카 펠렛의 차이가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실험을 진행할 당시 베어 실리카 펠렛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실험 6에서의 베어 실리카 펠렛이 더 균일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펠렛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펠렛의 차이가 실험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실험 당시의 기기 상태와 실험실의 환경이 실험 결과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3번 이상 같은 조건으로 반복 실험하여 실험 결과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실험의 신뢰도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해당 6, 7번 실험에서 얻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의 펠렛에 이니비터인 아세트산을 증착하고 그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실험 6번과 7번의 경우 모두 NH 스트레칭과 SI 스트레칭의 소멸, 그리고 CO 스트레칭과 메틸기의 생성을 보입니다. 실험 7에서보다 실험 6에서의 피크의 생성과 소멸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NH 밴딩의 소멸은 6번에서 훨씬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험 결과 모두 같은 경향성을 보이므로 해당 아세트산 증착 조건, 즉 온도 150°C, 아세트산 주입 10초, 퍼지 3분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에 이니비터를 증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부분은 SiH 피크의 소멸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뚜렷한 SiH 스트레칭의 소멸을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에 SiH 작용기와 아세트산이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메커니즘 판별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3과 8의 비교 스펙트럼입니다. 두 실험은 모두 베어 실리카 펠렛에 다음 조건들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을 형성하는 ALD를 진행한 실험입니다. 실험 3에 비하여 8의 사이클 수가 증가하였고 NH 스트레칭 피크와 SiH 스트레칭 피크가 더 뚜렷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1560에서 1900의 영역을 보시면 구불구불한 형상으로 피크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3은 퍼징 시간 조건과 암모니아 주입 시간 조건 비교에 사용된 실험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험 7번과 8번을 진행하여 암모니아 주입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자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7번과 8번을 비교한 실험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암모니아 주입 시간과 퍼지를 동일하게 하여 다른 날 실험을 진행한 8번 실험의 경우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한 형상으로 피크가 형성되었으나 이번에는 위로 방향이 향해 있습니다. 이는 NH 밴딩 피크가 5사이클로 진행한 실험보다 뚜렷하지 않게 나온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소결합 스트레칭 영역인 3220 부근에서 다른 조건 스펙트럼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래로 뾰족한 모양의 피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암모니아 주입 시간이 5초인 것과 퍼지가 30초라는 공통된 조건 하에 발생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조교님께서 1560에서 1900 영역에서의 피크가 조마다 다르게 구불구불한 형상을 보일 때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참고해서 두 영역에서의 특이한 피크 형상은 기기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3번, 4번, 7번, 8번을 함께 비교한 것입니다. 실험 3, 4와 7, 8은 각각 암모니아의 주입 시간만을 다르게 한 조건입니다. 7과 8은 3과 4에 비해 NH3 주입 시간 증가에 따른 NH 밴딩 피크 세기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험 당일 기기의 컨디션이 이전 실험들을 진행할 때와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7, 8이 3, 4에 비해 사이클 수가 5에서 10으로 증가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두 실험끼리 비교하였을 때 NH 관련 피크의 세기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SiH 피크를 확인했을 때 신호의 세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NH 관련 피크가 SiH 피크에 비하여 스트롱하지 않은 것과 수소 결합의 영향을 받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정 변수를 조정하여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였는데, 평가 영역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한 최적의 공정 환경을 결정하고 정확성과 재앙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작과 시험에서 설명하였듯 저희가 설계한 최종 제작 방법은 400도에서 물리적 흡착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서 다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이클 수가 증가하고 N 전구체의 주입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균일한 SiNX 각막을 제공하는 펠렛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어 실리카 펠렛 제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실험하지 못하였고 베어 펠렛의 균일성에 따라 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석기기로 FTIR 분석기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FTIR 분석기기의 의존도가 높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니비터 증착 실험에서 표면에 실리콘과 결합된 수소가 아세트산과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지만 확인은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분석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